김정자는 검은색 상복을 입고 대전 현충원 내 추모관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62세의 나이에 아버지를 떠나보내는 일은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그 순간이 다가오니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전쟁 영웅이었던 아버지는 6.25 참전 용사로서 국가유공자 장례를 치르게 되었고 그녀는 딸 은지의 부축을 받으며 추모관으로 들어섰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할아버지는 이제 편안하실 거예요. 은지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정자의 귓가에는 멀리서 들리는 소리처럼 희미했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고 정자는 영정사진 앞에 놓인 국화 한 송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에서 강인함과 따스함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헌화와 묵념을 마친 정자는 잠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장례 절차가 엄숙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검은 정장을 입고 조용히 조문객을 안내하는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정자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저 사람, 너희 아빠 같은데?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자의 몸이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눈을 몇 번 깜빡였지만 환영이 아니었습니다. 20년 전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의 모습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엄마, 누구요? 아빠라니, 무슨 소리예요? 은지가 당황해하며 물었습니다. 정자는 말없이 그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키는 조금 더 작아진 듯했고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패었지만 확실히 그였습니다. 그 특유의 당당한 걸음걸이와 넓은 어깨, 무엇보다 오른쪽 귀 밑에 작은 점까지 박영호였습니다. 정자는 본능적으로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고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20년간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이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혹시 아버지의 죽음이 슬퍼 헛것을 보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그가 실제하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저기요. 정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돌려 정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습니다. 낯선 사람을 대하는 공손함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 목소리 틀림없었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그 목소리는 정자의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자는 자신을 이재성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정자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혹시 박영호 씨 아니세요? 정자의 말에 남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잠시 혼란스러운 기색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이재성입니다. 그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은지가 다가와 정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혹시 너무 슬퍼서 헷갈리시는 거 아니에요? 아빠는 20년 전에 정자는 딸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분명 박영호였습니다. 20년간 그리워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이재성이라 자신을 소개한 남자는 국립묘지에서 20년째 일하고 있는 봉사 직원이었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조문 안내를 도우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정자는 그날 장례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머릿속에는 오직 그 남자의 모습만이 맴돌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20년 전의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박영호는 군수사령부 소속 부사관이었습니다.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주변의 신망이 두터운 군인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야간 훈련 중 실종되었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군에서는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시신조차 발견하지 못했고 결국 사망 추정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정식 장례도 없이
비공식적으로 통보받은 그날의 기억이 정자의 가슴에 생생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때 뭔가 이상했어. 정자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남편의 사망 소식을 전한 군 관계자들의 태도가 어쩐지 불편했습니다. 시신도 없는데 서둘러 사망 처리하려 했고 자세한 정황도 알려주지 않았던 것이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의문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정자는 다시 국립묘지를 찾았습니다. 이재성은 묘역 안내원으로 일하고 있었고 그녀는 멀리서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손짓, 말투, 웃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박영호와 같았습니다. 정자의 확신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엄마, 정말 아빠가 맞는 것 같아요. 은지의 물음에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를 잃은 은지에게 이 상황은 더욱 혼란스러웠을 테지요. 그녀는 아버지의 얼굴조차 희미한 기억 속에서만 만날 수 있었으니까요. 아빠가 맞아. 저 눈빛과 행동이 틀림없어. 정자는 결심했습니다. 그를 더 가까이에서 지켜보기로 한 것이죠. 며칠 동안 국립묘지를 드나들며 이재성의 일과를 관찰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6시에 출근해 묘역을 정리하고 방문객들을 안내하는 일을 했습니다. 때로는 무연고 장례나 유공자 장례 때 상주 역할을 대신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성실한 모습은 분명 박영호의 그것과 같았습니다. 용기를 내어 그의 집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국립묘지 근처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문패에는 이재성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자는 집 앞을 서성이다가 우연히 문이 열린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벽에 걸린 오래된 군복 사진,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인 낡은 수첩. 다음 날 은지와 함께 그의 집 근처에서 기다렸다가 그가 출근한 후 관리실에 양해를 구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은지가 테이블 위에 낡은 수첩을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은지의 어린 시절 사진이 고이 접혀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태어나기 전에 아빠가 늘 가지고 다니던 수첩이에요. 은지의 말에 정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재성은 박영호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는 것일까요? 왜 가족을 찾지 않았을까요? 정자의 머릿속에는 질문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이제 정자는 이재성이 일하는 국립묘지 안내소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그와 함께 일하는 최 선생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75살의 노인이었지만 눈빛은 선명했습니다. 혹시 이재성 씨에 대해 알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정자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최 선생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주위를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사람, 20년 전 국방부 차관이 데려다 놓고선 자기 이름도 못 말하더라고. 최 선생의 말에 정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야기는 점점 더 미스터리해지고 있었습니다. 국방부 차관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 왜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을까요? 그때부터 봤어요. 군에서 버린 영혼 하나라도 지켜주고 싶었지요. 이곳에서 일하게 해준 거예요. 최 선생의 말에 따르면 이재성은 기억을 잃은 채 국립묘지에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처음에는 말도 거의 없었고 사람들을 경계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적응해 이곳 일을 돕기 시작했고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직원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정자는 이재성이 박영호라는 확신이 들었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고민이었습니다. 단순히 나타나 당신은 내 남편이에요라고 말하는 것은 그에게 혼란만 줄 뿐 기억을 되찾게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특히 2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지금 그에게 충격을 주는 방법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은지와 함께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그와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정자는 국립묘지를 자주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묘를 찾아가는 척하며 이재성과 마주치기를 기다렸습니다. 3일이 지났을 때 마침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여기 찾아오시는 분이 많지 않으신데 자주 오시네요. 이재성이 먼저 정자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눈빛에는 여전히 낯설미 있었습니다. 정자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끼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리워서요. 자주는 모사도 찾아뵐 수 있을 땐 꼭 오려고요. 대화는 짧게 이어졌지만 정자에게는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3주가 지나는 동안 정자와 이재성은 간간히 인사를 나누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안면을 트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조금씩 그에게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정자는 도시락을 2개 준비해 국립묘지를 찾았습니다. 점심시간 혼자 벤치에 앉아 식사하는 이재성에게 다가갔습니다. 혼자 드시나 봐요. 이왕 만났으니 같이 먹을까요? 처음에는 의아해하던 이재성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20해 전 박영호의 그것과 똑같았습니다. 정자의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정자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었습니다. 그의 일상, 국립묘지에서의 생활, 취미 등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재성은 이곳에서 일한 지 오래되었다고만 했지 그 이전의 삶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의 인생이 이곳에서 시작된 것처럼 말이죠. 혹시 가족은 없으세요? 정자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이재성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무언가 떠오르는 듯한 기색이 보였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혼자 살고 있어요. 그 대답에 정자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이 있다는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20년간 그녀와 은지가 그를 그리워하며 살아온 시간이 그에게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정자는 은지를 데리고 왔습니다. 멀리서 이재성을 바라보던 은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릴 적 희미한 기억 속 아버지의 모습이 눈앞에 현실로 나타난 것이었으니까요. 정자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단번에 그의 기억을 되찾게 하는 것은 어려울 테니 조금씩 과거의 기억을 자극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박영호와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하나둘 준비했습니다. 오래된 사진, 좋아하던 음악, 그리고 함께 읽던 책. 그 중에서도 특히 박영호가 은지에게 불러주던 자장가 테이프를 찾아냈습니다. 다음번 점심 약속에서 정자는 조심스럽게 음악을 틀었습니다. 자그마한 포터블 카세트 플레이어에서 나오는 부드러운 자장가 선율이 퍼졌습니다. 이재성은 음식을 먹다 말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이 노래 왜 이렇게 익숙하지? 이재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당황한 듯 눈물을 훔쳤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흘러나온 감정에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정자는 그의 반응을 보고 가슴이 떨렸습니다. 기억의 조각이 그에게 돌아오고 있는 것일까요? 그는 의자에 무너져 내리듯 주저앉았습니다. 까맣게 잊고 있던 기억의 단편이 스쳐 지나가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정자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꾹 눌러왔던 감정이 터졌습니다. 영호 씨, 나예요. 정말 기억 못하겠어요? 정자의 떨리는 목소리가 공기 중에 울렸습니다. 이재성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혼란과 공포, 그리고 어렴풋한 기억의 빛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자리에서 일어나 서둘러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정자는 그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무리하게 기억을 되찾게 하려는 것보다 그가 스스로 과거를 마주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정자는 최 선생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재성의 반응을 전하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최 선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주름진 얼굴에는 오랜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최 선생은 주위를 살핀 후 정자를 안내소 뒤편 작은 창고로 데려갔습니다. 오래된 금고를 열고 낡은 테이프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그가 남몰래 보관 중이던 군 내부 부조리 관련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이재성, 아니 박영호가 실종되기 전 남긴 마지막 녹취가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정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20년 동안 묻혀있던 진실이 그녀 앞에 놓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최 선생은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삐, 삐 하는 소리와 함께 박영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녹음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박영호는 군 내부의 부조리, 특히 고위 간부들의 비리를 조사하던 중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무기 조달 과정에서의 비자금 조성, 군물자, 횡령 등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녹음에는 당시 군 고위 간부들의 이름과 그들의 비리 정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최 선생은 자신도 그 당시 군 수사부에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박영호가 실종되기 직전 그에게 이 테이프를 맡겼다고 했습니다. 만약 그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진실을 밝혀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하지만 최 선생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 녹음을 숨겨왔고 박영호가 이재성이라는 이름으로 국립묘지에 나타났을 때 알아보았지만 그를 보호하기 위해 침묵했다고 했습니다. 정자는 박영호가 군 내부 비리를 조사하다가 표적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를 제거하는 대신 기억을 지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한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완전히 죽이는 것보다 그를 증인으로서 무력화시키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정자는 이 녹음을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 선생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일에 관련된 사람들 중 몇몇은 아직도 권력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들이 박영호를 다시 찾아낸다면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자는 은지와 함께 녹음을 들었습니다. 은지의 눈에서는 분노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사라진 진짜 이유를 알게 된 것이었으니까요. 정자는 딸에게 반드시 아버지를 되찾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다음 날 정자와 은지는 다시 국립묘지를 찾았습니다. 이재성은 평소처럼 묘역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멀리서 그를 지켜보다가 적당한 때를 기다려 다가갔습니다. 정자는 이전보다 더 조심스럽게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진실보다는 천천히 기억을 되살리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정자가 인사를 건네자 이재성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난번 만남 이후로 그는 정자를 의식적으로 피하고 있었지만 완전히 등을 돌리지는 않았습니다. 정자는 은지를 소개했고 이재성은 은지를 바라보며 미세하게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의 눈에 무언가 스치는 듯 했습니다. 정자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오래된 가족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우연히 옛날 사진을 발견했다며 혹시 관심 있으실지 물었습니다. 정자가 내민 사진을 이재성은 망설이다 받아들었습니다. 그것은 20년 전 은지가 돌이 갓 지났을 때 찍은 가족사진이었습니다. 박영호가 군복을 입고
아내와 어린 딸을 양팔로 안고 있는 모습이었죠. 모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재성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사진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정자와 은지는 그의 반응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이재성은 사진 속 자신의 모습을 알아본 것 같았습니다.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정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의문과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정자는 조심스럽게 다음 단계로 나아갔습니다. 가방에서 작은 카세트 플레이어를 꺼내 틀었습니다. 이전에 들려주었던 자장가가 아닌 박영호가 결혼기념일에 정자에게 불러주었던 노래였습니다. 그가 직접 녹음한 목소리였죠. 공기 중으로 퍼지는 박영호의 목소리는 이재성에게 강한 충격을 주는 듯 했습니다. 이재성은 갑자기 두통에 시달리는 듯 이마를 짚었습니다. 기억의 조각들이 그의 의식 속에서 충돌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마치 현실과 기억 사이에서 길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정자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을 꺼냈습니다. 박영호가 항상 가지고 다니던 회중시계였습니다. 시계 뒷면에는 영원히 함께 정자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죠. 그들의 결혼 1주년 기념일에 정자가 선물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재성은 시계를 받아들고 뒷면의 글귀를 읽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은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은지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은지가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이재성의 눈에서 더 많은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혼란스러웠지만 무언가를 기억해내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조각조각 흩어져 있던 기억들이 서서히 하나로 모이는 듯 했습니다. 정자가 그에게 진실을 말했습니다. 그가 박영호라는 것, 육군 군수사령부 소속 부사관이었고 그녀의 남편이자 은지의 아버지라는 사실을요. 이재성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정자와 은지는 그를 따라가려 했지만 그가 손을 들어 멈추게 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을 남기고 그는 떠났습니다. 그날 밤 정자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남편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에 기쁨과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기억해낸다면 그의 안전은 어떻게 될까요? 20년 전 그를 가족에게서 떼어놓은 세력들이 아직도 존재한다면? 다음 날 아침 정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목소리는 분명 이재성, 아니 박영호의 것이었습니다. 정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는 많은 것을 기억해냈다고 했습니다. 아직 모든 것이 선명하진 않지만 정자와 은지가 가족이라는 건 확실하다고요. 정자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가 기억을 되찾고 있다니 20년간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조용한 공원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은지도 함께였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은 박영호는 이제 이재성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선명하고 더 강인해 보였습니다. 조금씩 자신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억나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군 내부 비리 조사, 고위 간부들의 협박,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순간, 야간 훈련 중 갑자기 그를 덮친 어둠. 그 이후의 기억은 여전히 희미했지만 그는 자신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의 기억을 지우기 위해 약물을 사용했을 것이고
새로운 정체성을 심어주었을 것입니다. 박영호의 눈에 분노가 스쳤습니다. 그에게서 빼앗긴 20년의 시간, 가족과 함께하지 못한 소중한 순간들, 이제 그는 진실을 밝혀야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박영호의 기억은 하루가 다르게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조각난 퍼즐이 하나둘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일을 하던 사람이었는지 점점 더 선명하게 기억해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공백으로 남아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특히 실종되기 직전의 상황과 어떻게 기억을 잃게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이 그랬습니다. 정자는 최 선생이 전해준 녹음 파일을 박영호에게 들려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기억을 완전히 되찾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위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녹음 파일에는 박영호를 제거하려 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공원에서 다시 만난 세 사람은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 주위를 살핀 후 정자는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건 최 선생님이 보관하고 있던 거예요. 당신이 실종되기 전에 남긴 녹음이라고 해요. 박영호는 녹음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불안과 기대가 교차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삐삐 소리와 함께 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녹음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박영호는 군 내부의 비리, 특히 무기 조달 비리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녹음에는 고위 간부들의 이름과 그들이 관여한 불법 거래의 정황이 자세히 담겨 있었습니다. 당시 국방부 차관까지 연루된 대규모 비리였습니다. 녹음을 들으며 박영호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기억의 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왜 표적이 되었는지 이제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나는 이 사실을 밝히려 했어. 하지만 그들이 먼저 알아차렸지. 박영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의 기억이 서서히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야간 훈련 중 갑자기 나타난 검은 차량, 그를 강제로 끌고 간 사람들, 그리고 주사기. 그들은 나를 죽이는 대신 기억을 지웠어. 아마도 내가 정말로 죽으면 수사가 이어질까 두려워했던 것 같아. 정자와 은지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20년 동안 그들에게서 박영호를 빼앗아간 진실이 이제야 밝혀지고 있었습니다. 이 녹음 공개해야 해요. 정자의 말에 박영호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미 20년이 지났지만 녹음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 몇몇은 여전히 권력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특히 당시 국방부 차관이었던 사람은 지금 국방 관련 기업의 회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위험할 거야. 하지만 진실은 밝혀져야 해. 박영호의 결심이 섰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과거의 의무감도 함께 되살아났습니다. 그는 군인으로서 국가와 정의를 위해 싸우던 사람이었고 이제 그 싸움을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대화는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카페 밖에서 검은 차량이 서성이는 것을 은지가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차량 안의 사람들이 카페를 주시하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우리를 감시하고 있어요. 은지의 말에 세 사람은 경계를 했습니다. 아마도 박영호가 기억을 되찾고 있다는 사실이 누군가에게 알려진 것 같았습니다. 최 선생이 그들에게 경고했던 위험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이곳을 떠나야 해요. 정자의 말에 박영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20년이면 충분했습니다. 이제는 진실과 마주할 때였습니다. 아니, 이제 도망치지 않을 거야. 하지만 너희는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해. 박영호는 단호했습니다.
그는 정자와 은지에게 미리 준비해둔 친구의 별장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의 연락을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은 직접 이 일을 마무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정자는 남편을 다시 잃을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결연함을 보았습니다. 정자와 은지는 박영호의 말대로 별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정자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20년 만에 되찾은 남편을 또다시 위험에 보내는 것이 괴로웠습니다. 차 안에서 은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말없이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한편 박영호는 카페를 빠져나와 국립묘지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그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최 선생이 있었습니다. 지난 20년간 그를 지켜봐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국립묘지 안내소에 도착한 박영호는 주위를 살폈습니다. 다행히 감시의 기색은 없었습니다. 최 선생은 박영호를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이재성이 아닌 원래의 박영호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최 선생은 그가 기억을 되찾았음을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박영호는 자신을 쫓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설명했고 녹음 파일을 공개할 방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최 선생은 서랍에서 오래된 주소록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언론사 기자들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특히 군 비리를 오랫동안 추적해온 탐사보도 전문 기자의 연락처를 가리켰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박영호는 즉시 그 기자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간략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기자는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했지만 박영호가 20년 전 실종된 군인이라는 사실과 군 비리에 관한 증거가 있다는 말에 흥미를 보였습니다. 그들은 1시간 후 도시 외곽의 한적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박영호는 최 선생과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서로에게 의지해온 깊은 연대감이 느껴졌습니다. 최 선생은 그에게 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직도 그들은 강력하니까요. 박영호는 국립묘지를 떠나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도중에 여러 번 방향을 바꾸며 혹시 모를 미행을 따돌렸습니다. 군 생활에서 배운 요령이 아직도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카페에 도착한 박영호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기자를 기다렸습니다. 10분 후 한 남자가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주위를 살피며 박영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녹음기를 꺼내 박영호에게 인터뷰 허락을 구했습니다. 박영호는 동의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밝힐 때였습니다. 박영호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20년 전 군 내부 비리를 조사하던 중 발견한 사실들, 고위 간부들의 협박, 실종 당시의 상황, 그리고 기억을 잃고 이재성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세월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 선생이 보관해온 녹음 파일을 건넸습니다. 기자는 모든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 비리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중대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엄청난 파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현재 국방 관련 기업의 회장인 전 차관이 연루되어 있다면 말입니다. 인터뷰가 끝난 후 박영호는 정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모든 것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안심시켰습니다. 정자의 목소리에서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갑자기 박영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카페 밖에 검은 차량이 멈춰 서고 두 명의 남자가 내리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전화 너머로 정자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지만 박영호는 침착하게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조금 늦을 수도 있지만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는 전화를 끊고 기자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기자도 이미 상황을 눈치챈 듯 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세상에 알려져야 했습니다. 정자와 은지는 별장에서 초조하게 박영호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전화 통화가 갑자기 끊긴 후 불안감이 커졌지만 약속대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정자는 손톱을 물어뜯으며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한편 카페에 들어온 두 남자는 박영호와 기자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박영호는 그들이 누구인지 직감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남자는 박영호에게 함께 가자고 했고 박영호는 기자에게 눈짓으로 녹음 파일과 인터뷰 내용을 지키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박영호는 두 남자와 함께 카페를 나섰습니다. 검은 차량에 탑승한 그들은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사무실 건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외관상으로는 평범한 기업 건물이었지만 내부는 군 정보부의 비밀 사무소였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선 박영호는 넓은 회의실로 안내받았습니다. 테이블 끝에는 한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70대 후반으로 보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박영호는 그를 즉시 알아보았습니다. 20년 전 국방부 차관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노인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가 눈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 박영호는 침착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는 이 순간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노인은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밀어 박영호 앞에 놓았습니다. 녹음 파일이 공개되면 많은 사람들이 다칠 것이며 박영호의 가족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노골적인 협박이었습니다. 박영호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정자와 은지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별장으로 향하는 모습, 창가에 서 있는 모습, 이미 감시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영호의 손이 떨렸지만 그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20년 전과는 달랐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박영호는 자신이 카페에 오기 전 최 선생에게 녹음 파일의 복사본을 맡겼고 기자와의 만남이 위험에 처하면 자동으로 언론사에 파일이 전달되도록 조치했다는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쯤 그 기자도 안전한 곳에서 기사를 작성 중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노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의 계산은 빗나간 것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 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0년 전 박영호를 제거하지 않은 것이 실수였다고 말했습니다. 기억을 잃은 사람은 그저 미친 사람일 뿐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갑자기 문이 열렸고 여러 명의 군, 검찰 수사관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노인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했습니다. 박영호는 자신의 옷깃에 달린 작은 마이크를 가리켰습니다. 기자가 그에게 준 것이었고 모든 대화가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노인은 체념한 표정으로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20년의 비밀이 드디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박영호는 건물을 나와 즉시 별장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가슴은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는 진정한 자신을 되찾았고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뉴스에는 군 비리와 관련된 대규모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박영호의 이야기는 큰 파장을 일으켰고 국방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박영호는 법적으로 생존자 등록을 마치고 사망 신고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는 20년간의 급여와 보상금을 받았지만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적인 보상이 아니었습니다. 가족과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